서가 명가. 그 생각이 변하는 게 근대에 들어와서 영국입니다. 17세기에 소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고 하죠. 지구가 움직이냐 하늘이 움직이냐 했을 때 확 바뀌는 것처럼. 그게 뭐냐 하면 예전 사람들도 아름다움을 아까 말한 뭐 비례조화 균형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아름답다. 그게 아름다운 거다. 아름다움을 볼 때 왜 그걸 자꾸 우리가 탐닉을 하고 쫓아갈까? 즐거우니까. 보면 마음이 흡족하니까. 그래서 즐거움, 쾌락 뭐 이런 거를 얘기 안 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곧 아름다움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17세기 들어가서 그게 이렇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란 뭐냐? 얘가 비례조화 균형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특수한 종류의 즐거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근데 뭐 내 마음에 흡족한 느낌이 드는 때가 뭐 한두 군데예요. 뭐 엄청 많죠. 그죠? 저녁만 맛있는 거 먹어도 뭐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성적 올라도 마음이 흡족하고 아들 성적 올랐을 때도 흡족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아름다움일 수는 없죠. 그죠? 마음에 어떤 특별한 종류의 즐거움이 일어났다. 근데 그 즐거움이 다 아름다움일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다가 제한을 붙여야 된다. 이러이러한 특수한 즐거움. 그래서 영국의 그 당시의 사람들, 17세기 영국 사람들이 개발해낸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게 disinterested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terest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뭐 흥미 있다, 관심 있다 하는 그 interest. 흥미, 관심이라는 뜻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면은 우리 interest 뭐죠? 이자율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타산에 맞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에 맞는 게 인터레스트인 거죠. 그 인터레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터레스트를 관심이라고 번역을 한 다음에 무관심 이렇게 했더니 그게 우리 고정으로 굳었어요. 이제 옛날부터 1920년대 30년대부터 디스인터레스트의 그 한국말 번역은 무관심이 돼 버렸는데 조금 아쉽지. 지금 생각하면 무관심은 냉담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꾸자면 사심이 없다라는 저것도 좋은 번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뜻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disinterest, 무관심성, 무사심성,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데 마음이 즐겁다. 이제 17세기에 영국의 소위 취미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발견을 해내고 미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 것이 그 당시 이제 대륙으로 넘어오면서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되면서 칸트에게 있어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별한 무관심적인 즐거움이다. 그런데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별한 종류의 즐거움이면은 무관심적인 즐거움이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음침한 무슨 전나무 숲을 보면서 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침한 전나무 숲 전혀 아니고 햇볕 비치는 무슨 바닷가 쫙 와 한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어떻게 서로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보편적으로 이거는 아름다운 거야 그치?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칸트의 질문이고 그것도 답을 해야 돼요. 또 칸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휴움도 그렇고 근대 철학자들은 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특별한 종류의 즐거움이라고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화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도 혹은 예를 들어서 이 장미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전 별론데요. 그랬을 때 그 뭐 개인 의견이군요. 이러지 않고 쟤는 좀 이상한가 봐. 이렇게 되는 그게 당연한 것. 오히려 후자가 당연한 거. 칸트가 생각해도 그렇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장미가 안 예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뭘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주관적인 판단이 보편성까지 얻을 수 있을까? 칸트의 답변이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뭐 칸트 전공자들도 이거 설명하는데 뭐 한두 시간 이상씩 걸려야 되는데 전공자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뭐 3분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칸트에게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패컬티, 능력들이 우리가 갖춰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그 동원되는 능력들이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도 똑같이 동원돼.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전제 조건 하나고요. 또 하나, 충분히 무관심적이면 보편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른 것은 그렇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미의 문제는 칸트에게서 이제 훨씬 더 복잡한 고차원적인 문제인데 서로 그거에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지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혹은 둘 다가 충분히 무관심적이지 않았다.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욕구 충족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충분히 멀어지지 않았다. 칸트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대상의 존재 여부도 미적인 판단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즉, 요걸 이렇게 보면서 요거 예쁜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신기루인지 진짜 내 앞에 있는 건지도 굳이 관계 안 해도 돼요. 아름다운 거는 요것만 보고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또 개념이 개입된 거. 요 리모컨이 아름답다. 이게 아닌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거죠. 이게 리모컨인지 아닌지도 굳이 개념이 먼저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 추한 것에 대해서 추하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형식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위작이 진품과 예술적인 면에서 아무 가치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이제 이런 전통에서 본다면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데 동원돼야 될 것은 개념적인 선입견도 아니고 이거가 얼마나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얘 대상 그 자체를 봐라라는 거거든요. 이 대상 그 자체를. 그러면 대상 그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 이게 폼인 거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식 혹은 형태, 모양,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성질이라는 건 그런 거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라는 건데 거기다 이제 칸트가 하나 더 멋있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없는 한 목적이에요. 그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게 자르는 물건인지 쌓는 물건인지 두드리는 물건인지 모르는 게 눈앞에 있는데 뭐에 딱 맞는 거. 이게 하나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지만 한 목적. 이제 설명할 때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에 딱 맞는다는 것이 제3의 어떤 큰 목적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좋고 큰 목적을 갖던 어떤 그 목적에 잘 맞게 돼 있더라 같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이 뷰티에서 에스테틱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사실은 요 차이가 물론 옛날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진리에 해당하는 것, 도덕적인 거에 해당하는 것 거기에 이제 쌍벽을 이루면서 중요한 것이 그 뷰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런 식의 사유를 거치면서 온 거는 꼭 아름다움이 아니더라도 무관심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반응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부르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게 에스테틱이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근대에서 만들어진 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예술에 있어서 현대성이 드러날 때, 예술에 있어서 현대성은 이제 예술이 대충 시기적으로 낭만주의라고 하면 예술이 대놓고 감정과 관계된 거다 이렇게 선언한 때예요. 그 이전의 예술은요, 사실은 아까 시회와 조각, 건축, 음악 했지만 은근슬쩍 내가 사실 과학이나 비슷하거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설을 왜 읽어야 됩니까? 배우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림을 왜 봐야 됩니까? 의사가 인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은연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법 중에 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과학으로서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로 올라갈수록 니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계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과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너나 나나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기가 참 민망해졌죠. 근데 지금 민망해진 대신에 뭘 할 수가 있겠냐면 근데 네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칸트에 의해서는 이제 감성의 측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비합리성의 측면, 그 비합리성의 측면을 대변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예술이고 그것과 아까 말한 자율의 개념과 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은 뭘 해줄 수 있냐면 자유로운 감성과 상상력에 따른 자유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자임한 사람들이 예술가들이고 그 일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하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예술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엮이면서 이제 이 미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점점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저 세대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술이 무엇이에요? 물어봤을 때 그 스승의 그림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규칙을 빨리 배워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그죠? 중세 시대나 이럴 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낭만주의 시대의 후예들이고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 개념은 감성, 상상, 창조, 자유 이런 것들을 전담하고 있는 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왜? 저쪽 합리성, 과학, 능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죠. 자, 이제는 또 요즘 우리 사는 세대는 또 모던이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지만 컨템포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미술사에서 그렇게 얘기해. 컨템포러리. 근데 컨템포러리는 동시대니까 사실은 동시대는 계속 옮겨가야 되죠. 우리가 2010년에 살면은 1960년대는 동시대가 아닌데 마치 이제 또 그게 시기 구분을 하는 것처럼 해서 모던 아트의 시대에서 추상화가 그 핵심을 이뤘던 모던 아트의 시대에서 컨템포러리 시대로 왔어요. 컨템포러리 시대는 뭐가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팝아트나 뭐 이런 게 대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컨템포러리 아트는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미적인 가치만이 예술의 가치일까? 예술은 미적인 가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예술 외적인 가치로 쳐야 되는가? 소설을 읽고 인생관이 바뀌었다. 큰 교훈을 얻었다. 이건 뭐 소설이 해주는 고유한 역할은 아니야. 그럼 소설은 가지고 뭘 해야 돼? 미적인 감동을 해야지. 플롯이 어떻게 진행됐다.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쫙 떨어지는 거 보고 감동하고 이런 게 소설이 하는 일이야. 이제 이 생각이 정말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이제 소위 뭐 아까 형식하고 비교를 하자면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인데요. 이 현대는 지금 우리 얘기하는 시대는 그 미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좀 불순하게 들리고 무슨 아까 말한 대로 현실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또 우리 상황에 대한 뭐라든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어 주는 것이 더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미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구분을 대충 해놓고 살아요. 그래,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미적 가치이다. 근데 미적 가치 말고도 예술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술의 가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술로부터 얻는 뭐 미적인 감동이 아니라 지적인 통찰, 깨달음. 그래서 그런 걸 주는 거를 인지적 가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인지적인 가치는 대개 아까 말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 영화 보고선 우리가 딱 한마디로 얘기는 못해도 저런 인생도 있구나. 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할 때의 그거는 대개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적 가치 말고 예술을 예술로서 대접할 때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이제 아까 말한 에스테티션 같은 사람들은
그것만 돼도 이미 예술 외적인 가치다. 이 중간자들은 이쪽으로 붙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술은 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미를 갖는다는 게 아주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뭔가 다른 것을 뭐 상징하거나 암시하거나 지칭하거나 무슨 뭔가 하지 않으면 예술이라고 안 그래요. 그죠? 듀샹의 변기를 놓고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지. 그때 화장실 가서는 안 물어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안 하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빨리 나오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뜻을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 있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그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 단토 같은 사람의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그 부분이 모든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지 미적인 것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술은 낭만주의 시대 이후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로움을 대변해 주는 총화예요. 그 영역에서 그 감성과 상상력으로 대변되는 그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예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롭다, 앞선 사람이 안 해본 거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예술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독창성이라는 개념, 오리지널리티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독창성이라는 말은 만약에 우리가 새 거다, 처음 있는 거다에다만 방점을 둬서 한다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것이 다 처음 있는 거 있죠.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뭐 이게 똑같아 보이는 책상 세 개도 나온 시간이 다르면 뭐 이게 그 기계에선 이게 처음 나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양한 뜻 중에서 우리가 작품이 예술적으로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오리지널은 그런 오리지널리티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술사적인 혹은 미술사적인 아닌데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과제를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어떤 그런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얻어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달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다가 그냥 단지 새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성취를 얻어낸 거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의미의 오리지널은 가지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취를 보여준 거니까 남의 성취를 내가 그러니까 차용해가지고 잘못하지 않는 한 그런 식의 오리지널리티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술적인 가치에서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오리지널리티가 성취를 대변하는 오리지널리티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위작은 가질 수 없고 진품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세 개, 아까 이거 패러독스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요거는 예술적 가치로 받아들이면 세 개 다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데서 구별할 수 없는 가치? 분명히 있어. 그건 미적 가치야. 그런 의미에서 두 작품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그러니까 위작이 진품보다 열등하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술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히 독창성이라고 불리우는 위작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속물이라서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예술적인 이유에서 이게 위작이라고 밝혀진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작품이 아니에요. 제가 한 점 더 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서가 명가